접속을 해서 요 이게 세스맨이 아니죠. xrdp.ini 파일을 볼게요. 뭐 저는 이미 바꿨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지만 이제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랩 수도로 해야 되겠네. 그랩 포트 3389 해서 볼게요. 대문자가 아니군요. 소문자군요. 그랩 포트는 3389 어디서 etc 밑에 xrdp 밑에 xrdp.ini 파일에서 이와 같이 두 개의 라인이 보인단 말이죠. 원래는 여기에 이제 포트는 3389였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라인도 있냐면 이런 라인도 있다 이거지. -n을 붙여서 라인 번호까지 볼게요. 그럼 14번 라인에도 이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라인에 이런 라인이 있었다. 3389라고 돼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14번 라인은 여기 코멘트가 걸려 있는 라인이에요. 보시다시피 맨 첫 줄이 첫 컬럼이 코멘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설정은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 설정이냐면 이 처음부터 포트는 해서 3389 요거 나온 이게 진짜 설정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 꺽쇠를 빼고 그냥 포트는 3389 슬래시 포트는 33890 슬래시 이렇게 해준다면 어떻게 바뀔 건가니 이 두 개가 다 바뀔 거다 이거. 이것도 3389니까 33890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3389니까 33890으로 바뀐단 말이죠. 두 개가 다 바뀌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것만 바뀌는 거죠. 이것만 3389가 33890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는 그냥 3389 그대로 놔둬야죠. 얘는 33890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러한 것을 해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요 꺽쇠다 이거죠. 이 꺽쇠의 의미는 뭐냐면 패턴을 찾을 때 라인의 처음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찾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처음에 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세미콜론이 나오고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고치기 위한 거죠. 여기서도 아마 해서 보면 이렇게 그랩을 할 때도 똑같이 꺽쇠를 붙여서 포트는 3389 하고 찾으면 이 라인은 안 찾죠. 그죠? 14번 라인은 포트로 시작하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로 시작하는 라인만 찾아보면 23번 라인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 패턴을 찾을 때 패턴 검색에서 이 꺽쇠는 이제 그 라인의 시작이 그 패턴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패턴을 찾을 때 뭐 문장 중간에 섞여 있는 걸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맨 처음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그 꺽쇠 기호를 쓸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33890으로 3389를 바꿔서 포트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바꾼 것들은 서비스를 재실행해야 되겠죠. 하고 방화벽은 이제 리치룰을 써서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리치룰을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런타임을 퍼머넌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리치룰 해서 리치룰을 변경한 것들을 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주소 범위가 우리 실습실 내부 네트워크 주소죠.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정에서 실습을 한다면 가정 061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해주고, VMware의 NAT 061랜 요거는 192.18.5.0/24죠, 그죠? 즉 NAT 연결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즉 뭐 연결 대상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허용 대상을.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접속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접속을 하기 전과 접속을 한 뒤에 넷세트 명령어로 이제 그 소켓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는데, 요것들이 각각 그 명령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랩을 통해서 또 XRDP라는 문자가 있는 패턴이 있는 라인 또는 XVNC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런 라인들을 우호 조건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프로. 그래서 그것만 찾아서 보여줘라. 이제 -2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여기에 나온 이 패턴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패턴을 지정을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이제 유명한데 어떤 패턴들을 그 수식의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그 수식입니다. 표현식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A or B, A 또는 B 패턴을 나타내죠. 근데 이게 원래는 기본 정규 표현식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그랩에서 기본으로는 -2 XRDP,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2 XVNC. 그래서 XRDP가 있는 패턴 또는 이게 또는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것도 또 또는 XVNC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을 찾아라. 이게 이제 기본인데 -2 대문자 옵션을 붙이면 이거는 이제 확장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있다. 그 패턴에서 확장 정규 표현식을 써서 그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확장 정규 표현식의 사례입니다. A라는 패턴 또는 B라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호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확장 정규 표현식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패턴을 찾을 때 또는의 방식이다. 어쨌든 이제 패턴을 찾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다.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 패턴을 XRDP 또는 XVNC가 있는 패턴을 찾아서 프로세스 트리에서도 프로세스 PS 트리는 아시죠? 프로세스를 이제 트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 왜냐하면 프로세스라는 게 그 상관관계들이 있죠. 맨 처음에 첫 번째 프로세스인 시스템 D 1번 프로세스죠. 1번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프로세스들이 그 포크가 되죠. 즉 이 시스템 D가 자기를 복제를 해서 실행시키고 싶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걔를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모든 그 리눅스 OS에서의 최초의 프로세스고 이 녀석이 이제 자기 자식을 낳아서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이 트리 형태로 이렇게 마치 그 자손을 낳으면 가계도가 이렇게 펼쳐지듯이 그렇게 트리로서 볼 수 있는 게 프로세스들을 트리로서 볼 수 있는 게 PS 트리 명령이고 그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라인을 찾아서 보여줘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프로세스 중에 이 명령이 실행되는 프로세스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명령도 이러한 패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들어있는 라인을 찾다 보면 이 명령도 프로세스에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 라인은 빼고 실제 XRDP, XVNC 프로세스들만 보여달라. 이거는 그 프로세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프 프로세스인데 이러한 패턴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그래프이라는 그 패턴이 있는 라인은 빼라. -b가 이제 exclude, 배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이라는 패턴이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보여주지 말고 보여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이 명령을 실행해 보면 그랩이 나올 거다 이거야. 그랩 -b를 안 하고 해보면 ps3-pnu 여기서 그냥 치면 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트리 모양으로 다 나타나죠. 맨 처음에 시작이 누구냐? 시스템 D단 말이야. 여기서 시작해서 모든 다른 프로세스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내가 뭐 그랩 예를 들어서 XRDP만 찾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랩 XRDP가 안 나타나네. 그랩 프로세스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PS-EF로 해볼까? -EF 여기서 이제 XRDP 프로세스 나타나지만 이 그랩 프로세스조차도 여기에 그 XRDP라는 패턴이 있다 보니 나타난다 이거죠. 여기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랩 -b 그랩
그랩이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 이거는 실제 XRDP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해라. 그럼 이제 배제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동일한 사용자로 두 개의 클라이언트에 이제 접속해서 분석해봐라. 그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접속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뭐 지금 한번 접속을 해보면 MSTSC 저 같은 경우에 이제 VM1이 150번이니까 150번에 33890번 포트로 옵션을 디스플레이를 1200 곱하기 720으로 하나 열어보고 1280 곱하기 720으로 열어보고요. 그래서 주소 콜론 3389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었습니다. 하나 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해상도를 디스플레이를 1280 곱하기 800으로 조금 다르게 해서 150번에 33890 연결. 그러면 또 창이 뜨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창 크기가 다르죠. 그죠? 접속을 하면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두 개가 똑같은 창이 이제 복제가 돼서 떴는데 이제는 둘이 서로 다른 세션이라는 걸 확연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브라우저가 떴고 여기서는 이제 터미널이 떴고 그렇죠? 네, 서로 다른 세션입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그 RDP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는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두 개의 XRDP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CMD 창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그죠? 두 개의 XRDP 세션이 있었죠. 아까는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 때 본 건데 PS3로 봐야 되겠네. 다시 한번 그랩 -e 대문자 XRDP 그리고 XBNC 그랩 -b 그랩 우리 수업 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이제 1044 여기에서 어디까지로 연결되냐면 XBNC까지로 즉 화면을 제공하는 XBNC까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본 접수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 사용자를 접속시켜주는 그런 용도의 XRDP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용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고 만약에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연결을 해보면 이와 같이 좀 더 많이 나타났죠. 그죠? 아까보다. 이 접수 창구에서 이렇게 화면을 연결해주는, 화면까지 연결해주는, XBNC까지 연결해주는 게 이제 여기 아까 하나 있었는데 이제 두 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XRDP를 아까 하나만 있었는데 두 개가 생겼죠. 그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제에서 분석을 해보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RDP 세션과 관련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각 세션의 화면을 지원하는 XBNC 프로세스의 역할과 그 상호관계 분석, 요거는 이제 뭐 AI를 활용해봐라. 설명은 여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VM2에서는 뭐 어차피 VM1과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다만 다른 점은 여기서는 그 XFC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멀티 세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요. 웨일랜드 쪽에서는. 그놈 쪽에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 단일에 대해서 33890번 포트로 그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줘라 한 거죠. 그래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번 네, 33890 접속하면 이와 같이 이제 그놈 환경으로 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해봐라 하는 게 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앱을 깔고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텔릿 등에서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실습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실습실 네트워크는 모바일에서 접속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고 이제 가정 공유기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 가정 공유기의 그 상태에서 그 VM들을 연결하고 브릿지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도 가정 공유기에 그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접속할 때 이제 마찬가지로 주소와 33890번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과제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RDP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시큐어 쉘의 포트 포워딩이라는 그 방식인데요. 포트 포워딩은 우리가 언제 해봤냐면 요거는 이제 NAT 환경일 경우에 해봤었죠, 그죠? 공유기가 있고 뭐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이 공유기를 통해서 이제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죠. 뭐 모뎀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 내부에 호스트들이 연결될 수 있죠. 그럼 이쪽이 이제 보통 가정의 경우에 여기가 사설 네트워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공인 IP 주소를 가지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호스트로 연결을 할 때는 여기에서 NAT를 통해서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나가고 여기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 공인 IP 주소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다시 사설 IP 주소로 바꿔서 이쪽으로 보내준다. 그게 이제 NAT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나갈 때는 여기서 처음에 나가는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기억을 해놨다가 여기서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나가고 여기에서 다시 올 때 그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나간 것과 여기에 사설 IP 주소에 대한 그런 정보를 기억해뒀다가 그 IP 주소로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면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로 얘네들이 먼저 접속을 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느 IP 주소일지 알 수가 없죠. 왜? 공인 IP 주소만 이쪽으로 보내니 이쪽에 어느 IP 주소로 보내주느냐 그것들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NAT 공유기 이제 VMware에서 포트 포워드 설정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느 포트로 접속을 하면 그것을 어느 IP 주소에 어느 포트로 넘겨줘라 하는 것들을 매핑을 미리 사전에 여기다 준비해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포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IP 주소에 어느 포트, 이 포트에 대해서는 또 어느 IP 주소에 어느 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포트 포워딩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어차피 그런 식으로 포트 포워딩을 하긴 합니다만 그 기술의 그 목적과 동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시큐어 쉘이 어떤 목적으로 포트 포워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쉘에서의 그 포트 포워딩은 뭐 터널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시나리오 상으로 이쪽이 저기 내부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내부 네트워크 그러면 뭐 공유기 네트워크라고 볼 수도 있죠. 가정의 공유기 네트워크 비슷하죠, 개념이. 근데 여기서 내부 네트워크는 뭐 꼭 공유기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냥 보통은 그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이 취해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 학교 네트워크, 뭐 또 예를 들어서 외부 인터넷, 여기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 외부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보안이 취해져 있죠. 예를 들면 방화벽 같은 걸 통해서 함부로 접속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이 실습실에 있는 PC로 접속이 되느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IP 주소들이 당연히 공인 IP 주소이기 때문에 접속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죠. 사설 IP 주소도 아니고 공인 IP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다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어떻게 접속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파이어에서 열어준 거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IP 주소에 대해서는 80번 포트로 또는 443번 포트로, 즉 웹 서비스에 대해서만 파이어에서 열어준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www.동양.ac.kr이 있다. 그러면 이 파이어에서 이 www.동양.ac.kr에 대해서는 뭐 443번 포트나 80번 포트에 대해서 80번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43은 열어놨죠. HTTPS. HTTP는 열어놨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접속을 외부에서 해보면 알죠. 여러분들 모바일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www.동양.ac.kr 보시면 이게 접속이 되면 80번 포트도 열려 있는 거고 여기서 방화벽에서 접속이 안 되면 80번은 안 열려 있고 HTTPS로 접속을 할 때만 통과가 되면 이제 443번 포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그 웹서버로 접속이 가능한 거죠. 방화벽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을 취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 포트 포워딩을 이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면 이제 이 내부 네트워크의 어느 특정 호스트에 대해서는
이 방화벽에서 시큐어 쉘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방화벽이. 그러면은 그 시큐어 쉘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연결을 통해서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터널링, 포트 포워딩의 개념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을 어떤 특정 호스트에 대해서 여기에 서버에 대해서 여기서 열어주면 이제 그리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냥 시큐어 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 요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지. 방화벽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다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호스트로 포워딩을 시켜줄 수 있다. 접속도 이제 뭐 여기에서 꼭 이 시큐어 쉘 연결한 이 호스트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호스트에서도 여기에 접속하면 이렇게 해서 외부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본 조건이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시큐어 쉘이 접속이 허용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방화벽에서 다른 것들은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에 이제 일단 시큐어 쉘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뭐 SSH 명령으로 시큐어 쉘 연결을 하죠. 마치 터미널에서 SSH 접속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웹 서비스라고 그럽시다. 내가 이 웹 서버에 접속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혀 있다. 진짜 이거예요. 다른 데서 이 내부의 웹 서버를 접속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차단이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시큐어 쉘의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접속하면 여기에서 시큐어 쉘을 통해서 여기다 연결시켜주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다시 다른 서버나 아니면 같은 서버 내의 그 특정 서비스로 접속을 시켜줄 수 있다. 우회라고 볼 수도 있고 정확히 우회는 아니죠. 그러나 일단 마련된 어떤 터널을 통해서 그 터널로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개구멍 같은 겁니다. 개구멍. 구멍이 하나 뚫려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다 보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점에는 별로 먹을 게 없고 밖에 편의점에 먹을 게 많은데 정문으로 못 드나드니까 개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로 드나드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그거가 허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개구멍은 사실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시큐어 쉘 터널이 정상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터널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화벽에서 열어줬으니까 일단 그것이 조건이니까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그리고 그 시큐어 쉘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그 세션 데이터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큐어 쉘 동안에는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세션 데이터들이 그 통과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고 그게 뭔지 내용도 모르고 어쨌든 통과가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큐어 쉘에 도착하면 여기에서 이제 해당 서비스로 다시 포워딩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트 포워딩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1위로 보내면 그것이 1위로 가는 포트 포워딩이 한 번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직접 여기에 연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에 연결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어떤 특정 서비스에. 그러면 여기에 연결을 일단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겨주고 여기서는 실제 그 얘가 목표로 한 그곳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포워딩이 일어난다 이거지. 굵은 화살표 여기에 실제 일어나는 포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큐어 쉘 터널을 여는 방법에 따라서 로컬 포워딩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트 포워딩 설정이 있어요. 로컬은 어떤 식이냐면 이제 접속하려고 하는 쪽에서 시큐어 쉘 터널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큐어 쉘 터널도 여기서 이쪽으로 여는 거예요. 즉 시큐어 쉘 접속을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리모트는 어떻게 하냐?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시큐어 쉘을 열어요. 즉 여기에서 시큐어 쉘 명령으로 이쪽으로 시큐어 쉘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접속하는 거죠. 이 로컬과 리모트는 시큐어 쉘 터널을 어느 쪽에서 여느냐에 따라서 즉 접속하려고 하는 쪽에서 여느냐 아니면 접속을 받는 쪽에서 연결을 하느냐의 차이죠. 그러하고 그러면 설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졌을 때 그 터널에 접근하기 위한 포트가 어떻게 되느냐 주소와 포트가 정해져 있어야죠. 그럼
주소는 당연히 이 호스트의 주소일 거고 포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보고 너는 실제 여기에 웹서버에 접속할 거지만 거기로 주소를 주면 안 되고 주소를 여기로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접속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이 호스트의 주소 중에서 어떤 특정 포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게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연결하는 거야. 뭐 어차피 이 주소와 그 다음에 이 포트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주소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실제로 갈 곳의 주소와 포트, 즉 이 클라이언트가 진짜로 접속하고 싶었던 그 주소와 포트, 뭐 그 주소는 같은 이 시큐어 쉘 서버와 같은 서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서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큐어 쉘 서버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다른 곳으로도 이제 접속시켜줄 수 있다. 포워딩을 시켜줄 수 있다. 물론 내부에서도 포워딩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로컬, 리모트 이렇게 해서 SSH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SSH 연결을 위한 사용자, 그 다음에 포트, 접속할 IP 주소. 이게 우리가 그냥 시큐어 쉘 접속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실제 그 포트 포워딩을 하기 위한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컬인 경우엔 -L, 리모트인 경우엔 -R.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디로 접속하느냐 하는 그 주소입니다. 여기죠, 여기. 즉, 그 터널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가야 될 곳이 아니라 터널의 입구로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 터널의 입구의 주소와 포트. 그 주소는 당연히 이 시스템에, 즉 시큐어 쉘을 연결한 이 시스템의 주소가 되겠죠. 포트는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는 이제 실제로는 1위로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접속하고 싶었던 주소와 포트,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요리로 접속하면 시큐어 쉘이 연결해 놓은, 이 클라이언트가 여기로 접속하면 시큐어 쉘이 연결해 놓은 이 터널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어디로 가느냐? 1위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R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어디로 접속하면 되느냐? 그러면 1위로 포워딩이 된다. 그러면 연결은 누가 하느냐? 이제 저쪽 반대로 그 접속을 받는 쪽에서 여기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즉 여기에서 여기로 접속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서버라고 써놨잖아요. 리모트로 접속하려면 이거 꼬려야 돼요. 여기가 SSH 서버가 있어야죠. 왜? SSH 접속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쪽이 서버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리모트의 경우에 즉 클라이언트가 이쪽에서 접속을 하는데 실제로 그 시큐어 쉘 터널은 이쪽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쪽에 서버가 있어야 된다. 시큐어 쉘 서버가. 예. 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쉬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할게요.